네, 안녕하십니까. 인더스트리얼 AI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인더스트리얼 AI 포럼 패널 토론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윤성로 교수입니다. 이번 패널 토론에는 대한민국 제조 및 산업 AI를 선도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송기영 카그넥스 연구본부장 오셨습니다. 그리고 윤병동 원 프리딕트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진호 RTM 부대표님 오늘 오셨고요. 마지막으로 권영준 삼성 SDS 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 네 분께 한 분 한 분께 여쭙고 싶은 내용은 현재 이제 각 회사 또는 기관에서 인더스트리얼 AI와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면 조금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송 대표님부터 윤 대표님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송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코그넥스에서 딥러닝 연구 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기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원래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수아랩이라는 딥러닝 기반의 머신 비전 소프트웨어 업체를 이제 창업했다가 2019년부터 이제 코그넥스에 인수가 되어서 지금 현재 이제 코그넥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그넥스는 40년 동안 이제 머신 비전 이제 한 길만 이제 걸어온 이제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현재 주력 제품인 딥러닝 기반의 머신 비전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딥러닝 기반의 스마트 카메라와 같은 이제 여러 이제 머신 비전 업계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뭔가 이렇게 뚜렷한 이제 좀 주요한 성과라기보다는 이제 좀 더 이렇게 다수의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좀 더 이제 제너럴한 형태의 이제 머신 비전 딥러닝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이제 제일 주요한 성과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이제 딥러닝을 이제 머신 비전이라는 분야에서는 이제 누구나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제 좀 그래도 다수의 사용자를 확보했다라는 게 저희가 사실 제일 내세울 수 있는 주요 성과일 것 같습니다. 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윤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 프리딕트 대표 윤병동입니다. 저희 회사는 산업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프리딕티브 메인테넌스라는 분야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언프렘 또는 이제 SaaS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주로 저희는 이제 디스크릿 매니팩처링이나 또는 프로세스 매니팩처링 분야에 좀 초점을 맞춰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활발한 분야는 이제 프로세스 매니팩처링, 즉 석유화학이라든지 발전소, 그다음에 제철소 이런 곳에 주요 설비를 대상으로 해서 프리딕티브 메인테넌스 할 수 있는 저희 가디원 솔루션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디원 터보 머신이라든지 모터, 그다음에 सब스테이션 이런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얻은 성과라고 하면 일단 저희가 최근에 이제 시리즈 C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를 했다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제품을 가지고 언프렘도 있지만 SaaS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리텐션까지 하는 B2B 사이클을 다 완성했다라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디언 모터가 매스마켓 향으로 해서 출시가 됐는데 이게 꽤나 반응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향으로 해서 고객을 계속 확보하고 있고, 그게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디스크릿 매니팩처링에서 보면 배터리 쪽에서 저희가 이제 제조 품질이 한 1%에서 5% 정도 나빠지는 현상을 저희가 사전에 감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제품으로 공급되는 기회를 잡았다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양한 성과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 중에서는 참석한 기업들 중에 가장 막내 기업에 해당하고요. 3년에서 4년 정도 된 제조 AI 스타트업 RTM의 부대표 박진우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제조 AI 중에서 특별히 이제 반도체 공정이나 설비 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가장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연구만큼이나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만든 어떤 기술이나 솔루션이 실제로 그 사업에 경제적으로나 혹은 효율에 좀 효과를 내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많이 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허블이랑 아폴로라고 하는 두 가지 솔루션을 출시를 하고, 현재 그 두 가지 솔루션이 하나는 이제 LED 제조 라인에서 뭐 50ms 단위로 계속 인퍼런스를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한 반도체 장비 기업에서 이제 아폴로라는 솔루션이 설비나 이제 공정을 진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라인에 들어가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저희는 되게 큰 실적이었다라고 저희끼리 해석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그로 인해서 클라이언트들도 이제 비용 절감 같은 것들이 실제로 매년 얼마씩 나오고 있다라는 게 저희가 공유를 받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또 저희가 만든 실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반도체 쪽에 주력하고 계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영준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SDS AI 연구 센터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권영준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삼성그룹의 관계사 중에 하나로서 소프트웨어와 IT, 오토메이션 등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는 그 AI 그 솔루션을 특히 그 비전 쪽에 많은 적용을 해서, 특히 매뉴팩처링에 관계된 것으로는 그 저희 관계사에서 하고 있는 반도체 공정에 적용을 하거나 반도체에 관련된 그 프로덕트 상에서 그 디펙트를 클래시파이 하거나 또 다른 디바이스 전자제품 같은 데서 불량을 검출하고 또 공정에 효율성을 주는 그런 AI에 포커스를 했는데요. 저희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성과는 뭐 이미 세 분이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그런 오토메이션을 AI를 통해서 이룬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그리고 생산 효율성을 저희 관계사 매니팩처링 베이스한 관계사에 했다라는 게 저희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각 기관에서 오신 분들께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제약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축약해서 말씀하셔야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저희 많은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금 더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기업에서 오셨지만 공통점이 있죠. 인더스트리얼 AI라는 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구자로서 어떤 그런 연구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비즈니스 관점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제조 및 산업 분야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AI를 써서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이제 산업용 AI 시장이 생겨나고 있고, 아니면 뭐 과거에도 사실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산업용 AI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뭐 AI의 영향이 이제 여러 분야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AI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 여쭤보고 싶지만 뭐 시간 관계상 일단 송기영, 권영준 두 분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그 산업용 AI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좀 밝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사실 저희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이제 이 산업용 AI 쪽에 많은 이제 그런 인공지능 업체들이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등지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산업용 AI에 도전하고 있는 많은 이제 스타트업들이나 회사들이 나타나는 거 봤을 때 분명 이제 되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한편에서는 되게 돈이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굉장히 뭐 전망은 밝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산업용 AI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분야에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여기 계신 많은 이제 대표님들, 뭐 부대표님들 해서 하고 계신 분야가 이미 되게 대표적인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머신 비전이라고 하는 이제 검사 영역도 있을 테고요. 이제 뭐 제조 장비에 대한 진단이나 뭐 모니터링 같은 것도 이제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이제 그
제 그냥 개인적인 관점인데 나중에 그러면 어디 부분이 제일 커질 거야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제조에 관련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고객사들 이제 대부분 봤을 때 이제 뭐 투입하는 비용이 100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실제로 한 90은 제조라는 곳에 쓰이고 한 10 정도만 이제 검사라는 영역에 이제 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고객이 많이 돈을 써야 되고 더 직접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제조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분명히 많이 이제 성장을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아직은 좀 넘어야 될 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 이제 공정 자동화 뭐 AI를 이제 제조에 더 구체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뭐 센서 데이터나 이제 더 많은 이제 자동화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할 때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이 질문을 제가 그 보고는 조금 생각을 해봤었었는데 저는 그 특히 인더스트리얼 AI 이쪽 분야에서 세 가지의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본다라면 세 가지 페이즈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인더스트리얼 AI의 태동은 일종의 스마트 팩토리, 인텔리전트 팩토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AI나 스탯 기반의 그런 뭐 데이터 사이언스를 뭐 분량을 검출하거나 뭐 공정을 자동화하는 데 적용시키는 그런 페이즈 어느 정도 해왔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그 페이즈인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희가 포커스하고 있는 페이즈는 제 생각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페이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많은 매뉴팩처링이나 인더스트리얼에 관계된 각종 뭐 도면이라든지 여러 데이터들 아직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모던 컴퓨팅한 프레임에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을 데이터화하고 그리고 스토어하고 네, 뭐 서처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뭔가 어떤 AI 알고리즘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페이즈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중요한 페이즈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적어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바라본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일종의 디지털 트윈스라는 개념인데 이건 무엇이냐면은 실제의 매니팩처링 인바이러먼트가 가진 것을 어떻게 보면은 뭐 가상이라고 하면은 조금 약간 예전의 컨셉트인 것 같지만 굉장히 리얼리스틱하고 뭐 거의 진짜 같은 네, 그런 환경을 듀플리케이트해서 뭐 저희가 코로나 시대도 뭐 아직 코로나지만 코로나 시대도 겪었습니다만은 많은 그 엔지니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이븐 하드웨어 엔지니어들도 그 재택 근무를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온라인으로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정말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디지털 트윈스라는 것입니다. 굳이 위험한 것이 있고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면은 그거를 가장 적은 코스트나 가장 낮은 위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이제 적용되고 있는 뭐 디펙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딥러닝을 활용한 optimization, 공정을 optimize 하는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결국에는 이 프로덕션의 파이프라인 자체를 굉장히 커팅하는 거죠. 굉장히 optimize 할 수 있는 빠른 길을 주는 그런 이 턴어라운드 타임을 줄이는 네,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은 네, 산업용 AI를 전망해 봅니다. 네. 예, 예. 뭐 제조나 산업 쪽의 AI의 중요성은 뭐 다들 자명하기 때문에 동의해 주시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업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면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을 만큼 중요한 이슈 같고요. 반면에 AI가 어떤 쪽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이제 송기영 대표님께서는 그 매뉴팩처링 쪽, 그러니까 제조 쪽, 지금 검사 쪽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으나 이제 매뉴팩처링 쪽이 조금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권영준 부사장님의 경우에도 이제 결국 디지털 전환이 요즘 화두인데 관련돼서 이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고 그 얘기는 이제 약간의 인프라나 이런 데이터나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좀 갖춰져야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디지털 트윈 쪽에 많은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제가 요약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다음번 질문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트리얼 AI라고 하면 우리가 B2C라기보다는 이제 B2B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그런 기회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AI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체감하는 것이 이제 어려운 면이 있고요. 또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많은 궁금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발전을 해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AI에 대비했을 때 기술적으로 인더스트리얼 AI라는 게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면에 대해서 박진우, 윤병동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우 부대표님. 예. 그 인더스트리얼 AI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서비스 AI, 뭐 얼굴을 인식하고 음성을 인식하고 우리 집에도 각자 뭐 스마트홈 기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만큼 이게 우리한테 친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뭐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가 이 업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바로 접하거나 소식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고 애써 찾아보지 않으면 어려우니까요. 근데 반면에 이 업계 인더스트리 AI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금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어떤 수준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 흔한 AI 기술 그 수준 혹은 그 이상이 저는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좀 이 단계가 어느 정도에 와 있냐라고 한다면 저는 좀 이런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할 때도 우리 이제 학습 능력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는 책을 보고 공부하기 이전에 어떤 문제를 풀어보고 거기서 어떤 걸 틀렸는지 찾고 틀린 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리뷰를 하고 다시 습득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실력이 성장하는 것인 것처럼 저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아까 이제 송기영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검사를 얼마나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제조 공정의 수준을 그 검사 공정을 통해서 80점짜리인지 90점짜리인지 100점짜리인지를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게 1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1단계 문제가 잘 해결이 됐다면 틀린 문제, 불량이 나왔던 제품들의 어떤 그 원인을 그 매니팩처링 프로세스, 제조 공정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2단계 원인 분석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3단계가 되면 이제 그 분석한 원인을 개선해내면 되겠죠. 그래서 뭔가 머신이나 설비 스스로 그런 학습을 통해서 저절로 최적화되어 나가는 이렇게 그래서 궁극의 단계에 간다면 데이터와 이제 AI 모델을 통해서 뭐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이런 환경으로 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공정의 난이도나 제조업 안에서도 업계마다 좀 다릅니다만 뭐 반도체 업계에서는 주로 이제 원인을 분석하는 단계의 문제들을 많이 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좀 더 공정 난이도가 낮거나 혹은 불확실성이 좀 낮은 어떤 뭐 2차 전지를 만드는 어떤 공정에서는 벌써 이제 스스로 학습하고 제어를 스스로 하는 어떤 연구들이나 시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도 송 대표님도 송 본부장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제 반도체를 포함한 많은 이제 첨단 제조업 기업들이 3단계를 넘어서 스스로 이제 데이터와 AI로 최적화되는 그런 시대가 뭐 머지않아 올 거라고 그렇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윤 대표님. 예. 예. 저는 이제 오늘 그 뭐 단계하고 성장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그 경험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프리딕티브 메인테넌스 분야다 보니까 이제 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관점에서 듣다 보면 이제 인더스트리얼 AI는 궁극적으로 산업에 수용이 돼야 되고 그게 산업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인공지능도 중요하지만 그 산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도메인 날리지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게 돼야지만 현장에서 수용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쳐다봤을 때 그 도메인 날리지라는 거는 결국은 그 산업의 뭐 설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현장의 전문가 분들의 어떤 현장 지식, 노하우 그리고 그 업무 운영하는 프로토콜 같은 것들이 아마 도메인 지식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은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한다는 게 문제고 그걸 어떻게 빠르게 디지털화 시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잘 문제 정의가 되고 나면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산업 특성에 따라서 어느 산업은 그 디지털화가 조금 더디고
어느 산업은 조금 더 빠른데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현장의 도메인 지식이 얼마나 현재 디지털화가 돼 있느냐에 따라 틀리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발전소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가서 보면 아직은 현장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그 도메인 지식을 암묵적인 형태로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산업군에서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부서 간의 데이터 사일로가 아직은 여전히 팽배해 있고 그로 인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견고하게 구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즉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잘 되어야 결국은 AI가 들어가서 뭔가 더 학습을 하고 고도화시킬 수 있는 룸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단계적으로 보면 저희 PDM 분야에서는 좀 초기에 가깝다고 보고 그만큼 이제 또 성장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대기업을 필두로 해서 코펙스 투자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ROI적으로 계산을 하려고 분명히 할 거고 그런 시기가 도래하려면 조금 더 시간을 좀 갖고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직은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뭐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인더스트리얼 AI라는 게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진도, 뭐 다양한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분야는 뭐 상대적으로 앞서가 있지만 일부 분야는 아직도 많은 그 진전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또 단계로 볼 때도 학습을 이제 시켜야 되는 그런 단계에서 뭐든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로 발전할 것이 명확하고요. 반면에 이제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예를 들면 사일로 문제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도메인 날리지가 제대로 이식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점도 짚어 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고 기회가 다양하게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발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런 패널 토론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의 상황을 비춰보면 뭐 인프라면 인프라, 인력이면 인력, 제도면 제도, 정책이면 정책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한국이 굉장히 유리한 그런 환경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제조업이 굉장히 강하고 AI 쪽도 ICT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이 접목이 된다라고 하면 또 역시 시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컨슈머 AI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커스터머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AI 많은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뭐 요즘 신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일궈낸 컨슈머 AI를 생각할 때 이제 마찬가지의 어떤 그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더스트리얼 AI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여기 계신 패널 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할까요? 혹시 먼저 말씀을 이제 원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 직권으로 권영준 부사장님 순으로 이렇게 한번 와보면 어떨까요? 네. 네, 뭐 일단은 그 AI라는 거는 뭐 어떤 뭐 모델을 실제로 발생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인스턴스들을 가지고 이렇게 잘 만드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컬렉트하고 뭔가를 매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비단 인더스트리얼 AI에만 속하는 것이 아닌 AI 자체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일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잘하기 위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글쎄요, 공장 공장 뭐 매니팩처링 퍼실리티 이런 데에서 일단은 데이터를 잘 보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스토어하고 데이터를 퍼시스트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일단은 갖춰줘야 되겠는데 근데 또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공장 그 플랜트라든지 무슨 매니팩처링 퍼실리티라는 건 사실 상당히 이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막 너무 빠르게 이렇게 막 바꿀 수도 없고 지금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헐고는 지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AI의 효율성이 이제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거니까 이거를 감안해 두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팩토리 설계하는데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예, 그럼 AI에서 얻은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설계부터 반영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뭐 짧게 말씀드려 보면 일단 국내에서 제조 리딩 컴퍼니들이 국내에 많이 존재하는 상황인데다가 그 중견기업 이상만 돼도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보관하는 어떤 환경이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금 제조 산업과 AI 기술에 대해서 큰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뭐 그 뭐랄까요,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환경이고요. 다만 이제 어떤 폭발적인 성장을 했던 다른 어떤 컨슈머 AI와 비교해서 좀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데이터의 어떤 쉐어와 공개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막혀 있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제조업이라는 것은 이제 본인들이 만들어냈던 어떤 제조 데이터나 혹은 공정 레시피가 그 데이터 안에 다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완벽히 퍼블릭에 공개하고 학계나 혹은 다른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런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나 혹은 정책이나 계약적으로 좀 많은 시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시도들이 이제 조금씩 발전을 해서 그 뭐랄까, 이 연구하는 분들이 같이 해당하는 문제를 머리를 맞대서 풀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좀 충분히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산학과제 해보면 특히 인더스트리얼 AI 쪽이 데이터 공개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같이 연구하는데도 좀 제약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 공개나 이런 쪽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임 대표님.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프리딕티브 메인테넌스 관점에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하고는 좀 상황이 틀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결국 인더스트리얼 AI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중에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 데이터 파이프라인하고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보고, 첫 번째는 데이터를 올리기 위해서는 현장에 IoT나 디지털 인프라들이 깔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고비용인 경우도 좀 있고 해서 그런 비용들이 좀 낮춰지는 작업들, 이거는 이제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준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올라오게 되면 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전문가 수준 이상으로 뭔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붙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데이터가 언프렘으로 솔루션이 제공이 되면 그게 사실은 좀 요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업체들이 클라우드를 수용하는 그 수용 자세가 조금 더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뭐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정책 마련이라든지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좀 풀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현장의 도메인 지식이 중요한데, 이 도메인 지식이 여전히 그 암묵적이거나 또는 엑셀과 같은 이런 어떤 좀 아날로그식의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고, 또 데이터 사일로가 부서 간에 사이트 간에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좀 선결이 돼야지 결과적으로 저희 이제 인더스트리 AI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전통적인 산업에 비유하자면 결국 데이터가 뭐 원유라고들 많이 비유를 하는데, 결국은 데이터가 이제 돌아야 제대로 AI가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인프라 측면, 보안 측면, 뭐 클라우드 측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점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송 본부장님. 네, 저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저도 이제 그 머신 비전 분야에서의 이 비전 인스펙션이라는 좀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더 이제 뭐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이제 뭔가 데이터라든지 뭐 다른 부분보다 오히려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느끼는 게 사실 좀 기술적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뭐 알파고가 2016년, 17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한국에 이제 그런 이제 인공지능 붐이 불면서 이제 인공지능 굉장히 많이 도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굉장히 성공한 프로젝트들도 많지만 그 뒤로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흐지부지된 이제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이제 딥러닝을 적용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소비자 관점에서는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딥러닝 전문가가 이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이제 고 퀄리티의 이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국은
그 딥러닝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딥러닝 기반의 이제 사용자가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냥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툴을 쉽게 쓸 수 있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고객사에서도 딥러닝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고 뭔가 이제 많은 이제 지식을 이제 필요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계속 이제 좀 사용하기 이제 힘들어하고 뭐 이제 전문가가 아니면 좀 약간 쓰기 어렵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머신 비전이라는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휴대폰이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여러 가지 휴대폰 모델이 있을 텐데 이 모델 한 개 한 개마다 결국은 뭐 수만 장 수천 장의 데이터를 모아서 다시 학습을 시키고, 혹은 이제 또 뭔가 이제 제조 라인이 10개, 20개, 3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각 제조 라인마다도 사실은 데이터를 다 모아서 별도의 뭐 파인 튜닝 같은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편함과 뭐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이제 딥러닝이 또 이제 확장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저희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합니다. 네네. 컨슈머 AI와 마찬가지의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마도 비전 분야에서 딥러닝으로 인해서 큰 도약이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같고요. 뭐 연구 학계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분 모두 공통적으로 인프라나 데이터, 뭐 사람의 중요성, 이해도 이런 말씀 해주셔서 뭐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뭐 큰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런 전제 조건들이 뭐 불가능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리고 기술적인 성숙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극복되고, 이로 인해서 인더스트리얼 AI가 정말 폭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인더스트리얼 AI의 장점과 가능성, 뭐 단계나 뭐 발전성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처음에 이제 AI라고 하는 걸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뭐 내부 연구소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립을 하는데, AI라는 것이 범용 기술에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ROI를 따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AI에 투자를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그 질문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뭐 POC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분야도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다음 질문은 이제 인더스트리얼 AI를 써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 뭐 프로핏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 것이냐, 뭐 그런 측면의 이제 질문인데요. 관련된 질문 뭐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편하게 혹시 또 먼저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분이 계실까요? 제가 또 직권으로 지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처음 시작한 순서대로 권영준 부사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사업을 한 사람은 아니라서 그 사업에 대한 그 profitability를 이렇게 정확하게 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저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결국 인더스트리얼 AI라는 거는 뭐 커스트를 일단은 뭐 profitability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커스트를 optimize 해야 되고, 공정 자체를 굉장히 효율화해야 되고, 프로덕션 뭐 일드라든지 이런 것을 뭐 페일리어를 줄이고 일드를 올려야 되는 것인데, 저는 AI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비전 같은 뭐 모델을 디플로이를 한다라고 치면은, 저는 이 각종 그 디바이어스드가 된 제너럴한 모델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러한 것을 그 도메인 전문가들, 소위 말하는 도메인 전문가들이 쉽게 그러한 디바이어스가 된 애들을 바이어스가 된 되게 도메인에 특화된 그런 모델로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AI를 통해서 어떤 정말로 실용적인 거를 빨리 리얼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갈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또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저희 SDS가 그 소프트웨어 툴 같은 것을 또 만드는 회사이고 해서, 이 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인공지능 엑스퍼트뿐만 아니라 제너럴리스트,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도메인 엑스퍼트들까지
수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그런 AI 프로덕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일단 그게 일단 되어야지만 이 인더스트리얼 AI에서 저희가 프로핏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치 뭐 우리 워드 네. 프로세서 이런 것처럼 많은 사람이 쓸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네. 범용성 같은 게 확보돼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특화되게 이렇게 깨어낼 수 있는 그런 좀 그런 툴. 네, 네. 저희도 이제 저는 또 반면에 이제 창업을 해서 사업을 이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하고 해 오고 있는데요. 그 작년에도 뭐 발표된 어떤 리서치를 따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더스트리얼 AI에 대한 시도와 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프로젝트들 중에 85% 이상이 POC 단계에서 머무르고 프로덕션으로 가지는 못했다라는 통계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됐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이 워낙에 이제 데이터나 AI가 이제 유행처럼 번지면서 아주 또렷한 어떤 프로핏에 대한 골이나 타겟 없이 과제들이 이제 수행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랄까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데이터셋, 테스트셋 안에서만 어떤 퍼포먼스를 검증해도 이게 뭐 성공적으로 끝난 거다. 이제 이렇게 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이나 뭐 이제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가끔씩 만나뵐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다 같이 좀 지양하고 실제로 어떤 프로핏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서 문제의 정의 자체를 좀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런 리서치에서 왜 그런 85%가 프로덕션으로 못 갔냐라고 했을 때 이 모델들이 다 커스터마이징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이 커스터마이징 한 것도 오퍼레이션 하는데 뭐 인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뭐 이제 비용적으로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제 프로덕션에서 살아남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떤 이 제조나 산업용 AI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다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이 커스터마이징에 그러면 들어가는 리소스나 프로세스를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가져가서 얘가 만들어내는 어떤 밸류보다 적은 비용으로 얘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 R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모델링을 하고 솔루션을 개발하는 어떤 일련의 절차를 뭐 예를 들면 전년도에 6개월에 걸렸던 것을 6주 안에 수행을 해낸다 뭐 이런 타겟을 가지고 좀 1차적으로는 좀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쓰기 위한 어떤 아주 효율화된 모듈화나 프로시저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고 이것들이 좀 더 발전됐을 때 이제 부사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좀 범용적인 어떤 툴이 돼서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엔지니어나 담당자들이 내 데이터를 내가 업로드하고 내가 분석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이제 옵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좀 가게 돼야 이게 진짜 수익성을 내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개별 종사자 분들께서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정의하는 게 필요하고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쓰시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부사장님 말씀대로 약간의 범용성이나 이런 게 보완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대표님. 네. 예. 사실은 이 질문은 저도 그 안고 있는 질문이라 이게 이 질문에 대한 호목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기보다는 그 호목을 지금 진행하는 그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뭐 SI성 그 사업을 하는 거는 사실 프로핏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보면 결코 좋지 않은 방향이고 제품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 기업이 커스터머 센트릭한 제품 즉 그 고객이 willingness to pay가 올라와서 충분히 이거를 사도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일단 선결이 돼야 되지 않나. 그거 없이는 사실은 우리가 프로핏을 바라본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걸 효과적으로 저희도 느끼고 고객도 느끼는 그런 ROI 관점에서의 어떤 성공적인 사례들을 자꾸 빌드업해가는 그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거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거를 언프렘 서비스보다는 궁극적으로 저는 이거는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가야지만 결국 이 사업은 그 지속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는 매출의 폭발적인 성장과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한 어떤 활동으로 중요한 세 가지의 핵심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성공 모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뭐 원프리딕트가 아주 훌륭한 모델이 이제 되어 가고 계신 것 같고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많은 다른 쪽에서도 얘기 나오고 있는 구독 모델 또 말씀해 주셨고 결국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업의 형태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서브스크립션 모델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예. 네, 사실 이제 제가 할 얘기를 벌써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거의 이제 중복되는 내용일 텐데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도 사실 그 돈을 벌 수 있는 건 사실 이제 범용 솔루션일 테고, 근데 사실 고객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그 고객만을 위한 전용 솔루션을 사실은 이제 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전용과 범용에 대한 이제 경계를 이제 잘 잡을 거냐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초반부터 이제 뭐 범용 이렇게 제품을 내놓긴 했지만 이제 사실 이제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저희 이제 좀 그런 전용을 좀 이제 좀 담당하는 저희 이제 좀 엔지니어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범용과 전용에 대한 이제 좀 균형을 이제 계속 맞추려고 이제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이제 수아랩이었다가 이제 코그넥스로 이제 인수가 되고 난 뒤로 이제 사실 이제 좀 회사의 전략을 봤을 때는 좀 기존에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좀 인프라를 이제 최대한 많이 좀 이용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뭐 꼭 딥러닝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그 머신 비전 룰 베이스 방식의 이제 그런 좋은 라이브러리도 있고 여러 이제 인더스트리얼 이제 카메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계속 이제 좀 딥러닝을 얹으면서 이제 남들과의 좀 차별성을 가져가는 부분도 좀 많이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전용과 범용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뭐 베스트 밸런스를 찾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또 프로피터빌리티 측면에서 또 어떻게 보면 수월랩은 가장 얼티밋한 거를 이루신 것 같고요. 예, 회사를 이제 어쨌든 코그넥스가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오늘 패널을 구성할 때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서 최대한 다이버스한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썼고요.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스테이지에 있는 그런 AI 전문가분들이 오늘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인더스트리얼 AI가 발전하려면 사실은 이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뭐 여러 가지 업종 관련해서 다양한 생태계가 성숙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인더스트리얼 AI와 관련해서 각 사이드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결국은 더욱더 성숙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학습을 했는데 이렇게 도는 것보다는 이번엔 또 이렇게 도는 것이 아무래도 아까 다른 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라고 이제 좀 말씀해 주셔서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송 본부장님께 먼저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좀 사실 그 이제 코그넥스라는 회사는 좀 약간 그 중간적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좀 수아랩으로서의 이제 좀 스타트업인 성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코그넥스는 이제 미국에 이제 상장돼 있는 그래도 매출이 한 1조 정도 나오는 회사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이제 좀 대기업적인 성격도 있고 그래서 이게 대기업인지 스타트업인지 정리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딥러닝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제 성장해 왔는지랑 사실 좀 약간 많이 이제 좀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딥러닝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좋은 데이터셋이 나오고 좋은 이제 그 뭔가 이제 컴피티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제 그 문제를 풀어내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다들 이제 대표님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이 산업 AI라고 했을 때는 데이터가 사실 나와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제 잘 뛰어드는 사람도 없고
이제 뭔가 이게 학계에서 많이 참여하는 분위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현재 이제 준비 중에 있는 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실제 이 뭐 POC 단계에서 머무르고 왜 폭발적인 성장이 못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 이제 좀 기술적 장벽들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좀 그런 장벽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좀 연구원 그 학계나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는 좀 그런 데이터셋을 좀 지금 현재 이제 준비 중에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하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저희들만의 좀 이제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좀 이제 좀 알리기 위해서 이제 좀 노력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논문 쓸 때도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나 이런 것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고 또 비교도 되고 옵티마이즈나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판을 키우는 데는 좋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코그넥스 쪽에서 해주시리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저와 같은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 좀 쳐다보면 결국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은 빠르게 그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시장에 도입하고 그걸 시장에서 검증을 받고 그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성패 여부를 빠르게 판단해서 그걸 계속 밀 건지 다른 방향으로 갈 건지 이런 뭐 굉장히 그 치열함 속에서 그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뭐 당면 과제가 있고요. 이거를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각 개개 기업들이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 간의 협업 모드로 뭔가 그 생태계를 잘 만들어가는 노력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저는 사실은 이제 이 과정에서 인더스트리얼 AI라는 게 사실은 이게 성숙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많은 그 실험적인 시도들도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검증을 하면서 성공적인 모델을 찾아 나가는 작업, 이건 굉장히 그 빠르게 그리고 뭐 많은 고민과 협업과 또 그 안에서 뭐 많은 그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과 이런 것들이 일단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일단 그 중소벤처 기업들에서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그게 잘 되고 동시에 이제 그런 그 기업들, 여기 계신 많은 그 회사가 같이 이 어떤 산업 안에서는 그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생태계를 같이 공유하는 또 파트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그 산업의 파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또 협업 모드를 만들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 생태계는 훨씬 더 견고하고 건전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생태계를 이루는 것이 이제 개별적인 플레이어들이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이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야 된다. 하지만 결국 축구에서 골을 넣으려면 패스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건전한 생태계가 생기기 위해서는 협업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사실 뭐 윤 대표님 말씀 주신 것에 거의 완벽하게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예를 들면 저희 RTM이 어떤 롤을 담당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결국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말씀하셨던 좀 유연한 어떤 프로세스와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기술에 대한 연구와 검증 뭐 이런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도전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풀기 어려운 좀 난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시도를 해보고 패스트 페일을 한다던가, 저희가 만든 어떤 패스트 페일도 다 이 업계의 성장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좀 도맡아서 하고, 또 이제 학계에서 비슷한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저희 같은 이제 회사를 만나서 실제 기업의 데이터를 다뤄보고 모델링을 해보고 거기서 여러 가지 실패도 겪겠지만 또 성장을 경험함으로써 또 훌륭한 어떤 뭐랄까요 뭐 인재 키맨을 이제 또 성장시키는데도 뭐 그 정도 역할은 또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저도 사실 오늘 이 인더스트리얼 AI 포럼이라는 데 초대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사실 좀 막내 기업으로서
초대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 진짜 산업 AI 업계가 성장하게 되는 어떤 시작이 여기서부터 저는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참석해 주시고 저희 같은 스타트업도 있고 중견기업 그리고 또 학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런 이제 모임을 통해서 각자의 고민들을 좀 쉐어하고 오늘은 뭐 짧은 시간이라서 디테일들이 공유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들이 좀 공유되면서 이 업계가 또 성장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저희 포럼에 엄청나게 큰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 같아서요. 굉장히 기쁘고요. 이런 그 인적 교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재 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스타트업에서도 이루어지고 뭐 다양한 사이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많은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생태계라고 하는 거대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결국은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 같아서요. 공감하는 그런 면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권영준 부사장님. 네, 오늘 패널로 뭐 대기업부터 스타트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대기업을 레프레젠트하는 거는 이 자리에는 뭐 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이제 AI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조직이 현재 AI 기술이 지금에 와 있고 발전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건 어떻게 보면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뭐 각종 프리트레인드 모델과 각종 벤치마크 데이터셋 그리고 뭐 이미지넷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메타사의 뭐 허깅 페이스 같은 걸 보면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 퍼블릭 베너핏을 위해서 많은 거를 그런 기업들이 선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아야 되고 또 특히나 근데 이제 인더스트리얼 AI 같은 경우는 데이터라는 것이 상당히 비싸고 귀하고 또 비밀스럽고 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쉐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저희도 보안 쪽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재현 데이터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의 프라이빗한 인포메이션들을 세이프하게 가려줄 수 있는 뭐 어나니마이징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다라면은 그런 것에서도 어떤 발전이 일어나야지만 좀 더 성숙한 인더스트리얼 AI 생태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발한 이런 브레이크스루들을 어떻게 보면 감히 오픈 소싱을 해가지고 쉐어링을 할 수 있는 이런 풍토 학교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큰 기업, 뭐 작은 기업, 뭐 중소기업까지 다 합해서 솔선수범해서 이제 잘 본인들의 이제 그 시크릿 소스를 잘 애나니마이즈 하셔가지고 쉐어링을 해서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대기업에 몸담고 계신 부사장님께서 이제 뭐 해외 기업이나 이런 사례들 말씀해 주셨고 뭐 그런 정도의 큰 기여가 우리나라 기업도 뭐 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정부 무슨 과제 심사 이런데 들어가 보면 피평가자로서 들어가 보면 1분간 말을 하라고 마지막에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네 분께 제가 감히 1분 정도씩 이제 소회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결국은 인더스트리얼 AI가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발전상 속에서 인더스트리얼 AI 뭐 제조업 안에서 어떤 역할, 뭐 당연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조금 더 구체화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마지막으로 덧붙이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1분 정도씩 뭐 조금 더 쓰셔도 됩니다.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순서대로 할까요? 윤병동 대표님 그리고 박진우 부대표님 그리고 송 본부장님 그리고 권영준 부사장님 이런 순서가 어떨까요? 저는 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라이제이션 관점에서 보면 뭐 많은 필수 기술들이 있죠. 그게 이제 IoT도 있고 뭐 인더스트리얼 AI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인더스트리얼 AI의 역할은 저는 디지털 브레인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장의 전문가분들이 하던 많은 일들을 사실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도메인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지식으로서 인더스트리얼 AI가 자리매김을 해야 되고 또 동시에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얻어지면서 이것들이 더
학습되고 발전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인더스트리얼 AI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도 이 산업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저도 이 창업을 하기 전에 삼성전자에서 한 3년 반 정도 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중요한 이제 의사결정 회의체가 열리게 되면은 뭐 ERP, SCM, 뭐 MES, ES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또 그걸 기반으로 오퍼레이션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해외에서는 아주 많은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선진 기업들에서는 사례를 만들고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AI 모델이 내린 어떤 의사결정이 참고가 되고 그걸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이제 MLOps 툴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그 툴들이 발표하는 어떤 그 결과를 보면 벌써 막 1000여 개 이상의 클라이언트들을 각자 가지고 있고, 그 클라이언트들은 그 모델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 형태들이 많이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그 가까운 미래에 지금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일하는 모습이 이런 AI 모델이나 이 옵스 툴 같은 것을 기반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실제로 내리고 그걸 기반으로 오퍼레이션이 되고 협업을 하는 모습이 가깝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 또는 이제 업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좀 제조뿐만 아니고 그냥 AI 산업에 대한 좀 이제 전망이라고 봤을 때, 사실 이제 인공지능 붐이 일면서 이제 사실 이제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사람들 뽑아서 다 이제 딥러닝 연구하고 인공지능 연구하고 이게 확실히 그런 붐이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요새 이제 분위기는 이제 무조건 그냥 아무것도 이제 묻지고 또 따지도 않고 투자가 아닌, 이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있는 쪽으로 이제 계속 AI를 이제 사용을 하고 뭔가 성과를 내는 거에 대한 이제 좀 압박이 점점 이제 계속 커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조업이라고 하면은 이게 좀 뭐 제가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점점 분위기가 이제 뭐 예전에는 무조건 이제 인건비가 싼 지역으로만 다 공장을 옮기고 하다가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이제 꼭 인건비만 따지고 이제 공장을 짓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계속 공장은 분명히 더 자동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인더스트리얼 AI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뭔가 좀 많이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AI를 활용해서 매뉴팩처링 뭐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고 프로피터빌리티도 높이고 뭐 코스트도 절감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퍼포먼스를 올리는 쪽으로 많이 봤는데, 사실 AI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매뉴팩처링이나 이런 그 인더스트리에서 일어나는 이런 뭐 세이프한 프랙티스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에티컬한 프랙티스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좀 더 넓게 보면 요즘 보는 뭐 환경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저는 그 AI가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많이 포커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본에 정리하기가 사실 만만치 않은 그런 제가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정확하게 뭐 인간지능으로서 정확하게 1분씩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인더스트리얼 AI에 몸담고 계신 여러 사이즈 그리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패널을 진행해봤고요. AI라는 것이 범용 기술이기도 하지만 오늘 얘기 나왔던 대로 어떤 그 특정한 목적에 전용으로 쓰여서 결국은 프로핏을 창출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확장해 나가고 결국은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정식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그 현업에서 쌓으신 여러 가지 노하우 그리고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뭐 앞으로 인더스트리얼 AI라고 하는 것은 그 제조업이나 인더스트리 측면에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로 계속 자리 잡아서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저도 대학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대학에서도 이제 뭐 공학 수학만큼 이제 범용적으로 학생들에게 AI를 가르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학 수학은 공대생만 듣지만 사실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교양으로서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수강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AI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중요성은 뭐 이제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것 같고요. 반면에 실제로 이런 것이 어디에 쓰여서 프로핏을 창출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인더스트리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포럼이 굉장히 이제 뜻깊었다라고 자평을 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